왜 안 되는 건데? 왜 잠깐이라도 볼 수가 없는 건데? 왜 집에 너무 가져갈 게 너무 많아? 어? 우리가 가면은 흉볼 게 너무 많아? 제발 좀 살려줘, 제발. 뭔 소리야? 아, 오늘 집에 오고 싶대. 집에 오고 싶어서 뭐 오늘 온대? 아, 내가 오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통화해? 통화해 마라. 왜 이렇게 화를 내? 아 그니까 짱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내가 통화한다 끊어. 갑니다. 네, 하나, 둘, 셋. 최근에 발생했던 가평 계곡에서 이제 발생했던 지금 소위 이제 피해자는 윤 씨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윤 씨의 이제 사망에 지금 가담한 여러 사람들이 그중에서 주범이 윤 씨와 혼인 신고가 되어 있던 이은혜라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처럼 말 많이 하시고요. 타 방송사에 이제 어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신청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장애가 있으시고 그래서 어린 이은혜가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사실은 집을 다 수리를 해줬던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중에 크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어린 친구였고 그 친구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 이 끔찍한 사건에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그렇게 순진했던 어린애가 어찌하여 20년쯤 후에 이렇게 괴물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걸 놓고 주목을 받기에 이르게 된 것 같고요. 초등학교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다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은 중학교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좀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소위 가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아이들끼리 일종의 패밀리, 소위 가출팸이라는 거를 형성해서 생활을 했던 전력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가출 패밀리가 일종의 조직처럼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자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면서 위험한 일을 하다가 조직의 구성원들의 안전이 도모되지 않으면 남자아이들을 끼워넣기 시작합니다. 그중에 이제 한 사람, 이은혜의 첫 번째 남자친구라고 알려진 사람은 전과가 현재는 20번이 넘고요. 마약 거래를 하다가 현재는 구속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혜 사건 관련해서 제가 맡았던 부분들은 이 영상 자체, 증거로 제출된 영상이 조작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였는데요. 차후에 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게 영상이 어느 정도 원본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영상 자체의 화질 상태라든지 또는 압축 상태 또는 촬영된 시간과 최종 수정된 시간 이런 차이에 있어서 명확하게 조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게 이제 뭐 재판에 가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 사건의 진실을 풀어나가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은혜가 이 가장 중요한 장면인 피해자가 다이빙하기 직전의 영상이 담겨있는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거든요. 아마 이은혜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뭔가를 내가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작을 해서 편집을 해서 제출해야만 됐을 것이라고 추정이 돼요. 피해자가 죽은 그 다이빙하는 시간이 8시경으로 녹화가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을 편집한 시간을 찾아보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3시간 후인 11시에 영상이 편집된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도 하고 분노도 했고 야 이거는 진짜 잘 하면은 이 여자가 이은혜가 이 사건을
이 사건을 발생시켰을 때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단서가 되겠구나라까지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누구도 내 남편이 죽었는데 병원에서 죽고 뭐 한 9시, 10시쯤에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 후 1시간 정도 후에 핸드폰을 열어서 영상을 편집한다.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누가 내 남편이 죽었는데 핸드폰을 만질 시간도 없을 거예요. 핸드폰이 있어도 누군가 가지고 있겠죠. 근데 그걸 열어서 데이터를 열어서 화질을 압축시킨다든지 뭔가 편집을 했다는 거는 제가 영상 분석하면서도 이러한 소름 끼치는 행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은혜 같은 경우에는 이 수많은 영상 편집 기술 중에 뭘 썼느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화질이 굉장히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걸 건드렸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영상에서 다이빙하는 장면, 3명이 다이빙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딱 다이빙하기 직전 영상까지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다이빙하는 그런 장면들은 분명히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상을 편집했을 때 나머지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긴급하게 남편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사망 선고 받고 1시간 만에 핸드폰으로 그 영상을 조작해야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영상 분석하는 저의 관점에서는 범인이 유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혜와 그들의 이제 지금 윤 씨를 희생시키는 과정 중에 그 누구도 윤 씨에 대한 동정심,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정말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계곡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리겠다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 와중에 남녀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수영을 못하는 윤 씨를 걱정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는 윤 씨가 물에 빠질지도 몰라서 튜브를 붙잡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조차도 사실은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놓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추정컨대 마지막 순간까지 영상 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가질 정도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어떤 동정심 또는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도 전혀 확인할 길이 없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증거물로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경악하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제3자적 입장에서 전혀 감정적 동요 없이 관찰하고 기록을 남길 수 있느냐. 이건 도대체가 일반인들로선 상상하기가 어려운 잔인한 모습들이고요. 어릴 때부터 지금 불법 행위로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도 추정컨대 살인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행위까지 범죄력이 진전된 과정을 토대로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존재하시고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아마도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실은 감정적인 어떤 특이성이 이은혜에게는 존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김성규라고 합니다. 주로 인간의 문화와 개인의 심리를 영화 작품을 통해서 연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은혜라는 인물 자체가 저는 사이코패스의 기준에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은혜는 공감을 할 수 없는 인간, 그리고 동정은 할 수 있는 인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부인 앞으로 든 모든 보험을 해지하십시오. 이은혜를 얘기하면서 검은 집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검은 집에서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신이와 유선 배우가 그 역할을 했었는데 이 신이와라는 인물 자체도 보면은 마치 이은혜처럼 자신과 관련이 있었던 몇 명의 남성을 죽음으로 몰고 감으로써 보험금을 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남편을 죽여주세요. 굉장히 공교롭게도 신이와라는 인물에게는 3명의 남편이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요. 마지막 3번째 남편을 손목을 절단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걸 사고로 위장해서 보험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마치 이은혜가 그 여러 3명 이상의 남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모습하고 매우 비슷하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신희와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물로서 그려지고 실제로 그 영화 속에서는 심리학과 교수가 등장하는데 심리학과 교수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신희와를 이야기를 하죠. 사이코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사이코패스는 태생적으로 감정적인 능력이 결여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희와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변의 남성들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획책하는 도구로서만 활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장면도 등장합니다. 자살하는 경우 보험금이 나오나요? 검은집이라는 영화 자체가 처음에 이제 개봉했을 때는 굉장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리가 없다라면서 이게 사실은 일본 소설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 하면서 평점이 굉장히 낮았었는데 최근에 달린 몇몇 리뷰들을 보니까 이것은 실화의 재발견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은혜 사건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또 받으면서 아마 또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작품으로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사회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반사회적 성격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충동적이고 뭐 어릴 때부터 비행의 전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은혜는 어릴 때부터 성매매에 노출이 돼서 어른들에 의해서 성착취를 당한 그런 이제 청소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이 아이가 타인에 대한 이해도 내지는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생길까? 일반적으로 인간은 도덕성, 타인에 대한 그 공감, 동정심이 있어야 사실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까, 그 고통이 어떤 것일까를 상상할 수 있어야 인간이 인간다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감정, 그 사람이 느끼는 슬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생명에 대한 존중,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박의 정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내면화가 되는데요. 그 나이가 언제냐? 그게 보통 보면 한 15살에서 한 16살 정도 돼야 도덕적인 판단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완성 단계에 들어선다. 이런 이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살에서 16살 정도 됐을 때 이은혜는 어떤 경험을 했나요? 중학교 때 가출을 해서 결국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결국 어른들에 의해서 길바닥에서 성착취, 성매매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성매매 경험에는 그 어디에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동정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산다, 일종의 거래라는 것인데 문제는 그 거래 속에는 인격도 결국 말살되는 것이고 도덕성은 더더욱 말살되는 것이고 거기에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기 후기에 틀림없이 내면화돼야 되는 그런 도덕성, 인간으로서의 인격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발달을 못하는 결핍의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보험사 직원을 얼마나 잘 속이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보험금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거짓말을 연구하는 학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거짓말의 기술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거짓말을 눈치챌 수 있는 확률은 학자들의 경우에도 10%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일상에서 거짓말을 알아채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은혜라는 이 인물이 거짓말을 통해서 보험사 직원을 속이고 그리고 이미 중학교 때부터 거짓말을 담보로 하는 사건을 많이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조 교제라든지 아니면 원조 교제를 미끼로 해서 그 남성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낸다든지 이런 식의 이미 중학교 때부터 그 이은혜는 거짓말에 굉장히 능숙한 사건들을 많이 일으켰던 거죠. 특히 2017년도부터 이은혜의 보험금과 관련된 거짓말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해외여행할 때 물건을 분실했다. 혹은 물건을 도난당했다라는 식의 단순한 거짓말만 가지고도 수백만 원의 이 보험금을 획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은혜는 마치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통해서 보험 사기를 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주업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통화해? 통화해봐라. 왜 그렇게 화를 내? 아, 그니까 짱나니까 그렇지. 왜 그렇게 제멋대로야? 내가 통화한다 끊어. 이들이 정상적인 부부를 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부부라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신뢰입니다. 물론 연애 기간 동안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혼인을 하고 나면 결국은 신뢰 관계로서 우리가 어떤 가정이라는 걸 유지하는 기본 단위가 사실 되는데요. 문제는 이은혜의 결혼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은혜는 여러 번의 결혼 시도를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연유는 왜 그럴까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어떤 특정한 조건의 남자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혜는 사실은 이 소위 자기가 어울리는 무리와는 전혀 분리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가족관계처럼 10대 때부터 계속 어울려 다니면서 다양한 종류의 불법 행위를 하면서 공범이면서 동시에 친족 같은 그런 관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남자가 사실은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도 아마 혼인신고를 한 어떤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는 지금 이은혜가 지금 동거하는 남자, 소위 이제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즉시 혼인관계를 청산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는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은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수용하는 사람을 물색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수용하는 조건이 뭐였느냐? 아마도 이은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이제 어떤 불법 행위와 연관된 관계를 허용하는 사람이어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윤 씨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죠. 윤 씨와 어떻게 만났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정컨대 아마도 이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데이팅 앱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마 익명의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온라인 상태에서 만난 다음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이 윤 씨는 경제적으로 거의 털리다시피 합니다. 여보세요? 얘기해. 오빠 지금 지금 줘야 되거든? 200만 원? 응. 내일 주면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 내일 아침까지 줄게. 윤 씨는 정상적으로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을 다니고 있던 정상적인 성인 남성이었고 상당한 재산까지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윤 씨와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윤 씨가 가지고 있던 재정적인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득을 노리고 아마도 윤 씨를 현혹을 시켰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 씨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은혜와 이은혜 무리들에게 송금 같은 것들을 해줍니다. 부인하고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냥 처벌받고 그냥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할 뿐이에요. 그래야 저희도 좀 살잖아요.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방송에 다뤄지는 내용을 보면 너무 인간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뿐인 거죠. 돈을 많이 보내주고 그것이 일부가 보험금으로 이제 결국 가입이 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보면 지금 공범으로 알려진 조연수라는 사람까지 이제 등장을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보. 오빠 나 현수 만났어. 잘했어. 나는
가까스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 얼마나 남았어? 하지만 예. 어려워요? 예? 아이고 많이 막히네. 많이 막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은 도 늦을 것 같고 뭐 현수는 원래 면 일로 넘어오려 그랬대. 근데 지금 다들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뭐 대부도나 이런 데나 갑시다. 그럼 나 어디로 갈까? 뭐 아니 거기서 우리 지금 항구야. 현수랑 나랑.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그 정도 단계에서 혼인관계를 청산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 씨의 특수성도 없지 아니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고요. 그런 이제 윤 씨의 절박함을 이은혜가 그야말로 100% 이용을 한 것이 이제 추정이 되고요. 윤 씨는 아마도 굉장히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주 그 여러 사람 이렇게 외향적으로 사귀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성관계도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가스라이팅에 기인한 그런 이제 자기살인이라는 혐의가 재판부에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여부예요. 전혀 손도 대지 않은 채로 피해자가 자기 발로 물로 뛰어들어서 익사를 합니다. 익사라는 범죄 수법은 다양한 방법을 아마 염두에 두고 연구를 했을 거예요. 이들에게는 보험금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피해자에게 가장 취약한 방법, 수영을 못한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여러 번 있었고요. 결국은 그 방법을 살해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살인이 인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익사, 물로 뛰어들게 만들었다. 라는 사실이 지금 이제 입증이 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어찌하여 물에 빠지는 걸 뻔히 알면서 그리고는 자기가 수영을 못해서 물에 빠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 발로 뛰어내리느냐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지금 아마도 공소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그만할까? 헤어질까? 이렇게 그렇게 좀 지치더라고. 그냥 근데 여보가 듣고 있다가 그러자 그러면 그럴까? 그러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니 오빠 정말 근데 나 그만 만나고 싶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내 힘들게 해서 미안해. 너무 돈이 없으니까 돈이 너무 없으니까 아니 빚이 너무 많아. 빚이 너무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겠어. 결국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대체 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손 하나 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정서적인 학대의 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지배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지배를 당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선택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가스라이팅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결국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라가지고 가스라이터의 부당한 지시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제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이 돼서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그런 막을 방법이 있느냐? 사실은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요. 본인이 타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지경이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근데 진짜 왜 그래? 왜 그러면 너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좀 보려고 그러지. 8월달에 갈게. 8월달에. 8월달에 어딜 가? 8월달에 집들이 할게. 너 그거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좀 그렇게 해주라 좀. 아니 왜 집에도 못 가게 해? 와서 뭐 하게. 네 어떻게 사나 좀 보려고 그래. 다음에 와. 다음에 제발. 너 왜 그러냐 도대체. 너 내가 남남이냐? 사정이 좀 있어서 그래. 그 사정을 얘기해봐 그러니까. 다음에 얘기한다니까. 항상 다음에 얘기한다 놓고 얘기한 적 없잖아. 그냥 은혜랑 통화해봐 그냥. 걔 전화 안 받아. 문자 남겼는데도 연락 없고.
제발 좀 살려줘, 제발. 아니 왜 그러는데? 아, 그 사정이 좀 있다고. 은혜한테 물어보면 그 사정을 들을 수 있니? 아, 전화해봐, 그냥. 알았어, 끊어봐 그럼.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으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